네, 국어 의문론 12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이어서 12번째 PPT의 15쪽 유추 변화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운 변화에는 음 변화와 유추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음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음소 목록이나 여러 계열상의 그런 음소 계열상의 어떤 의문론적인 변화지만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는 것이 순수하게 소리의 차원에서 음성 의문론적인 조건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어떤 형태들의 문법 형태들 혹은 어휘적 형태들이 관계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는 유추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순수한 그런 음변화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유추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추 변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비평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는 이 유추 변화의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논문을 논문에 대한 비평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잘 숙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추, analogical change가 뭐 유추 변화는 기본적으로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소리에서의 동기가 아니라 형태, 이제 몰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몰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제 형태라고 하냐면 어떤 형태소 이전에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형태소일 수도 있지만 형태소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에 형태라고 합니다. 뭐 이걸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뭐 형태론적인 그런 단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형태들끼리의 관계의 변화의 동기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소리 자체의 음성 의문론적 동기가 아닌 경우예요. 이제 간단히 말하면 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일례로 드는 유추의 예가 있는데, 물론 이때는 의문론적인 유추는 아니고 어휘적인 유추의 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추론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추거든요.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 밑에 보면 유추 변화의 공식은 비례사항식으로 표현된다는데, 우리 선배 커플에 이제 이미 뭐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30이 훌쩍 넘은 내 선배의 이제 어떤 자제분 얘긴데, 어릴 때 뜬금없이 부엉이를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부엉이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깜짝 놀랐죠. 이제 이 선배 선생님이 얘가 왜 느닷없이 부엉이를 먹으려고 이런 말을 하나. 근데 얘가 우엉을 먹는 거야. 우엉을 잘 먹어. 좀 특이한 애죠,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딱 부엉이 나오고 우엉이 나오니까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시 말해요. 올빼미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올빼미를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올빼미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우엉을 잘 먹어. 그런데 우엉과 비슷한 거 발음에 부엉이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엉이와 올빼미를 잘 구별을 못해요. 요즘 뭐 부엉이 인형이 많아서 부엉이는 깃털이 있고 뭐 올빼미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옛날에 생물도감 같은 거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올빼미랑 부엉이를 헷갈리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연히 어느 날 생물도감 같은 데서 올빼미를 본 것이고 또 부엉이도 봤겠죠. 근데 두 개가 헷갈린 거야. 근데 자기가 먹는 우엉이라는 발음을 우연히 듣고 이제 부엉이랑 헷갈리고 거기에 올빼미까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엉, 부엉, 올빼미의 유추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예를 꼭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느냐면, 유추가 결과론적으로 들으면 그러네라는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이 들지만, 이게 규칙으로 우리가 앞에서 음원 규칙 얘기했잖아요. 어떤 규칙성이나 규칙으로 포착을 하려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언어 습득기에 이러한 어떤 혼란의 유추 과정을 보여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그 아이에게 특이하게 일어난 현상이고, 얘가 우엉을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유추 과정은 추론해낼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죠. 유추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유추는 사실 그래서 예측 가능성, 규칙으로 포착하기는 어렵고 변화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한 추론이 가능을 해요. 그런데 그 가능한 추론 과정이 비례사항식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게 유추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 A 대 B는 A 대 X다. 그럼 이때 X는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수학 잘 못해도 B-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비례사항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전형적인 유추 개념이에요. 유추는 중요한 것은 규칙으로 포착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일단 유추 변화의 공식은 비례사항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유추 변화의 이제 그 음운 변화에서 유의미한, 그러니까 방금 말한 올빼미, 우엉, 부엉 이런 어휘상의 유추, 그리고 문법 변화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제로서의 유추 이런 거 말고 음운 변화에서 아주 유용한 그 유추와 관련된 두 개의 기제, 이건 음운 변화에 국한됐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질문해요. 선생님, 유추는 문법 변화에서 아주 중요한 기제라고 하셔놓고. 그럼요. 근데 분명히 앞 PPT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유추는 문법 변화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방금 말한 뭐 올빼미, 부엉이, 우엉의 경우에는 어휘 차원의 것이죠. 그래서 유추의 기제 가운데 음운 변화에 유의미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적 평준화라는 것과 유추적 확대, 즉 analogical labeling과 analogical extension, 이 두 개가 음운 변화에서 유의미한 유추 기제예요. 사실 문법 변화의 유추 기제라든지 어휘 변화의 유추 기제보다는 그래도 또 역시 의문론적인 거라 약간의 뭐랄까요, 그 두 영역보다는 좀 상대적인 규칙성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추적 평준화와 유추적 확대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제 예를 보고 아마 좀 뭐 PPT 자료를 미리 본 사람들은 좀 이해를 더 쉽게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여기 용어에서 레블링이라는 말이 있고 평준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extension은 확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상반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추적 평준화는 평균값에 가깝게 하니까 여타 베리에이션을 최대한 줄여서 좀 더 단순한 교체형을 단순화하는 그런 패턴이라면 유추적 확대는 교체형의 개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체 패러다임들이 있어요. 교체 패러다임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패러다임은 예를 들면 채언어 간의 고경 패러다임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영의가 있어요. 영의의 패러다임은 영의가 영의를 영의만. 다양한 조사가 붙어서 고경을 만들어내죠. 그게 고경 패러다임이고, 그 다음에 활용 패러다임은 예를 들면 먹이 있으면 거기에 고, 지, 은이, 음연이 붙는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이제 별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유추적 확대의 경우에는 개별 교체형보다는 전체 고경이나 활용 패러다임의 단순화와 관련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하나씩 더 상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혼란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유추 기제는 모든 언어 변화에 아주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언어의 진화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추론적 사고와 직립이 병행되었을 때 언어를 구사한다고 했을 때 그 추론적 사고의 기본이 아날로지, 유추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유추 변화는 문법 변화의 중요한 기제이지만 음운이나 어휘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변화 기제로 작용한다. 네. 자, 음운 변화 가운데 음변화가 전적으로 음성적인 동기를 가진 변화라면 유추 변화는 동기는 형태적인 것인 반면 변화의 결과는 당연히 음성이나 음소의 교체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음운 변화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운 변화인데 촉발 효과가 되는 모티베이션 혹은 뭐 트리거가 되는 것이 이제 형태적인 것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뭐 SP 같은 뭐 사운드 패턴 오브 잉글리시 이러면서 노암 촘스키의 어떤 링귀스틱 에볼루션 언어적 혁명 그래서 기조와 표면 이런 얘기를 피상적으로 조금 대충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촘스키는 언어 변화를 규칙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변별적 자질을 배웠을 때 결과적으로 음운 규칙을 자질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포맷을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수학 공식 같은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촘스키는 룰 베이스드 시스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규칙 기재의 체계를 가지고 언어적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다시피 조금 전에 내가 그래서 올빼미, 부엉이, 우엉 얘기를 꼭 해주는 이유가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유추에 의해서 이 아이가 이러한 그러니까 그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전형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이에요. 어휘를 확장하는 방식. 우리 여러분들 모든 모국어 습득의 과정이 영어를 학습하거나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과 다르죠. 어휘 확장을 하는 데는 연상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릴 때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 뭐 몬테소리 낱말 카드를 공부할 때 연상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 비슷한 것이 음성적으로 유사할 때 그 비슷한 어휘들을 확장시켜 나가요. 그게 결과적으로 유추에 근거한 어휘를 확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규칙으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변별적 자질 같은 것을 배웠을 때처럼 룰 포맷을 가지고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룰 포맷은 뭐냐면 정해진 컨디션, 그러니까 if then 컨디션, 그러니까 어떤 그 environment 내지는 컨디션을 만들어 놨을 때 그 환경 속에 인풋이 들어가면 아주 정해진 규칙대로 아웃풋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유추는 그렇지 않아요. 유추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휘나 문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촘스키는 싫죠. 그래서 촘스키는 유추를 빼게 되는데 유추가 가장 예측 가능성이 없는 유추의 영역이 뭐냐면 바로 형태론, 단어 영역이에요. 단어 영역이에요. 당장 아까 말했잖아요. 언어 습득에서 연상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연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연상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촘스키는 형태론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촘스키는 그 가운데 신텍스 통사론을 두고 거기에 의미 해석부와 음성 해석부, 그러니까 신텍스와 시멘틱스와 포놀로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촘스키의 문법 체계에서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는 정말 춘궁기에 해당되었었죠. 어쨌든 그런데 이후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에 이제 형태론이 다시 살아나면서 사실 그 전에 고전적인 문법 체계에서는 품사론이라는 게 고대로부터 가장 베이스거든요. 품사론 뭐예요? 형태론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촘스키에 열광하면서 90년대 중반까지 막 촘스키의 이론에 막 환호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언어가 모든 것이 규칙으로 설명되는가? 변별적 자질 얘기를 하면서 그 촘스키는 바이너리 시스템, 양분 시스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너무너무 명쾌해요. 그런데 우리가 음성적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언어적인 좋은 위치나 좋은 방식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반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촘스키식의 어떤 그 언어 기술, linguistic description, 언어 기술의 방식이 과연 다 정답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다시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아날로지. 그래서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냐, 아날로지 베이스드 시스템이냐, 특히 이제 형태론적인 논의에서 이 두 개의 어떤 배경, 어떤 메커니즘의 그 논의들이 항상 있습니다. 요즘은 그 유추 기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네, 유추 기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촘스키식의 어떤 규칙 기제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유추적 평준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nalogical label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평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평준화를 시켜가지고 더 잘난 놈, 못난 놈 빼버리고 다 똑같이. 근데 이제 어휘 그 교체형의 경우에는 어느 게 더 낫고 뭐 못하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추적 평준화는 한 형태소의 교체형들의 수를 줄여서 좀 더 단순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태소의 교체형이 많은 게 좋겠어요? 안 많은 게 좋겠어요? 밤처럼 그냥 단일 형태소 어떤 환경에서나 뭐 어떤 조사가 오든 간에 하나의 형태소 단일 형태소 교체형이 없는 게 최고로 좋죠. 왜? 언어 습득에서 암기에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체형이 많을 때는 줄이고 싶어 해요. 자, 여러분들 표준 발음에서는 흘기, 흑도, 흑만 이렇게 되죠. 또 부엌기, 부엌도, 부엌만 맞습니까? 네, 이러한 형태 음소론적 교체의 근거에서 교체형을 분석해 보면 흙의 경우에는 흙, 리을, 기원, 어간말, 자음군인 경우와 휴지 앞이나 자음 조사 앞에서는 흙, 그 다음 비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흥, 부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교체형은 모두 몇 개? 3개가 됩니다. 교체형이 3개예요. 이 형태의 개수가 3개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추적 평준화를 거치게 되면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되냐면 자, 우리 이렇게 많이 말하죠. 흙이, 흙도. 자, 흙이라고 보다는 사실 흙이. 그렇죠? 달기라고 보다는 닭이. 아, 닭이 먹고 싶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체형이 하나 줄어들게 되죠. 물론 이것은 규범적인 어형은 아니에요. 규범적인 어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교체형이 줄죠? 자,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규범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흙이, 닭이, 또 무릎이가 아니라 무릎이, 그죠? 또 지금 부엌이 이렇게 되면 교체형의 수가 줄어들어요. 어간말 자음군보다는 자음군이 아닌 게 더 좋죠. 그래, 어간의 모양이 규범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재구조화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형태소나 단어의 스트럭처가 다시 바뀐다. 다시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재구조화 뒤에 나오지만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 거죠. 유추적 평준화를 거치면 이때는 기저형이 흙, 부엌. 그러니까 자음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체형의 수가 줄어들면서 유추적 평준화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표준 발음법, 표준어, 뭐 규범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교체형을 최대한 단일화시키고, 그러니까 단일화까지는 안 가지만 교체형의 개수를 하나를 줄여서 좀 더 단순화되는 교체형의 수를 줄여서 단순화하는 simpl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단순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형태소를 재구조화하는 그런 기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구조화하는 교체형의 수를 줄이는 방식을 뭐라 한다? 유추적 평준화라 한다. 근데 왜 유추적이냐? 왜 유추라고 하냐면 이런 부류의 이제 그 형태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때는 특히 이제 레벨링이라고 하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추적 확대는 뭐냐? 유추적 확대는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음 페이지에 이제 얘들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추적 확대, analogical ext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교체를 본받아, 즉 이미 존재하는 교체 패러다임을 본받아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존재하는 교체 패러다임을 본받아서 교체하도록 기존의 다른,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패러다임이 2개가 있어야 돼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받아서 교체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유추적 평준화와는 반대로 교체형의 수가 늘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거는 교체형의 수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조금 전까지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시지 않냐. 암기에 부담을 덜고 단순화시키는 그런 재구자의 방향이 아닌 거죠. 아니에요. 형태소 하나를 놓고 보면 교체형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돼요.
자, 한 형태소의 입장에서 보면 교체형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교체의 환경이 확대되어 언어 체계 전체를 보면 교체 패러다임이 단순화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자,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은 A 패러다임, A 교체 패러다임, B 교체 패러다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유추적 확대가 일어나서 A 교체 패러다임이 B 교체 패러다임으로 합류를 해요. 말하자면 A 교체 패러다임이 B 교체 패러다임에 유추되어서 B 교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체 패러다임에 각각 들어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겠죠. 어휘들이 형태소들이나 형태소들이 혹은 단어들이 많은 거예요. A 교체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는 무수히 많은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단어들, B 교체 패러다임에 들어있는 뭐 수백 개의 단어들. 그럼 어떻게 돼? 자, 그걸 따라하다 보면 A 교체 패러다임이 B 교체 패러다임을 따라하다 보면 교체형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체형은 늘어나지만 패러다임은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만 남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되면 더 단순화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5세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팔종성이 8개의 음절말 자음이 발음이 됐죠. 대표적으로 결국 치조 마찰음과 치조 폐쇄음이 음절말에서 변별이 되었었어요. 맞습니까? 맞죠? 즉 문자로 말하면 시옷과 디귿이 15세기에는 음절 발음으로 구별되던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 시옷을 발음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어간과 디귿을 발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체언어간이 각각의 고경의 교체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옷을 가지고 체언어간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 이 체언어간들의 고경 패러다임과 그다음 디귿을 발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체언어간들의 고경 패러다임이 각각이었던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시옷 발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A 패러다임이라 하고 그다음에 디귿을 발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B 패러다임이라고 해보자는 거죠. 자, 대표적인 여기에 단어는 이 단어 하나만 있을 리가 없겠죠. 무수히 많은 시옷 발음을 가지고 있는 무수히까지는 아니네요. 굉장히 많은 시옷 발음을 가지고 있는 체언어간 그리고 또 디귿 발음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옷과 붓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 선생님 붓이라고 했죠. 현대국어에선 시옷 발음이지만 15세기에는 자 옷은 시옷을 발음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체언어간이고요. 자 현대국어는 붓이지만 이거는 디귿을 발음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어간이에요. 15세기니까. 자, 그래서 옷의 경우에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환경에서는 시옷 발음이 돼요. 옷이 옷에. 그 다음에 자음이나 혹은 휴지 앞에서는 디귿으로 T로 실현이 되고 T 발음으로 밑받치조 폐쇄음으로 실현되고 역시 비음 앞에서는 니은으로 실현되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교체형은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죠. 현대국어도 동일해요. A 교체 패러다임이라고 명명해 봅시다. 자, 상대적으로 현대국어와는 달리 이 붓이라고 하는 것은 디귿 발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음 어미 앞에서도 부디, 부대. 그 다음에는 자음과 휴지 앞에서는 붓도. 자, 붓만. 자, 얘는 어때요? 교체형이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어요. 교체형이 2개밖에 없고 현대국어와는 달리 얘네들은 원래 디귿 발음을 가지고 있는 체언어간의 패러다임이에요. 얘를 임의로 비교체 패러다임이라고 우리가 불러봅시다. 비교체 패러다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16세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옷, 치조 마찰음이 즉 시옷으로 표기되었던 치조 마찰음이 음절말에서 변별되지 않고 T 발음, 밑받치조 폐쇄음 즉 디귿으로 표기됐던 간단히 얘기합시다. 시옷이 이제 문자 아니지만 편의상 시옷이 디귿으로 합류해 버렸죠. 디귿으로 합류를 해 버렸어요. 합류를 해 버리니까 자, 중요한 것은 디귿으로 합류를 했어요. 자, 합류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교체의 패러다임은 차라리 옷이 A 패러다임이 B 패러다임으로 합류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합류를 하지 않고 B 패러다임이 A 패러다임으로 합류를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거는 한 가지 참고로 말을 해준다면 국어사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좀 이해를 하기 쉽겠지만 약간 자 요거는 음절말에 시옷이 디귿으로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소리의 차원에서는 S음이 T음으로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표기가 17세기 전반에는 순식간에 17세기 전반에 굉장히 많은 문헌에서 표기에서 음절말 시옷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17세기 중반을 넘어서고 18세기 근대국어 시기로 현대로 넘어오면서 표기가 디귿을 다 버리고 모두 시옷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고요? 몰라요. 국어의 역사에서 정말 미스테리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미스테리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용언 어간들은 활용어미랑 예를 들어서 받아서, 받으니, 그러니까 항상 활용형으로 단위가 돼서 발음이 되니까 디귿 발음들이 좀 남아있는데 체언 어간의 경우는 표기로서 디귿 어간 발음 생각나는 거 있어요? 디귿 표기, 체언 어간 생각해봐요.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마다들 할 때의 맛. 근데 얘가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이죠. 마다들 아니면 마지. 사실 표기로만 디귿이지 마다들은 실현이 되지만 마지는 국외음화형이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 없어요? 나달 할 때의 테니스 선수 나달 말고요. 곡식 나달. 그 디귿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디귿. 표기로는 디귿인데 자 디귿이라고 하죠. 실제로 체언 어간의 경우 지금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는 음운 변화를 반영했답니다. 음운 변화를 반영해서 17세기 전반까지는 다 표기가 디귿으로 바뀌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시옷으로 바뀌어. 아니 도대체 왜? 사실은 이제 그 논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논문 비평 중에 그걸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음운 변화의 방향과 표기의 변화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불일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A의 패러다임이 B 패러다임으로 합류하는 것이 훨씬 더욱더 효과적이죠. 교체형의 수도 줄고 패러다임도 하나로 합류가 되는데 그런데 변화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B 패러다임이 다 A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지고 붓에 붓도 분만이 된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이상한데 그거는 설명을 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어사의 미스테리예요. 외래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마이 갓이야. 자, 영어의 T나 D 발음은 디귿 표기가 맞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굿이야 이러지 누가 뭐 굿이야 이러는 사람 있어요? 그쵸? 너는 나의 타겟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지. 뭐 타겟이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표기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소리 포함해서 이렇게 표기로서의 시옷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표기가 음운론적인 변화나 현상의 교체에 영향을 준 경우예요. 대개의 경우에는 음운 변화나 혹은 문법적인 변화가 표기에 영향을 주지만 역으로 표기도 음운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거 미리 혹시 예습한 친구들이라면 아니 유추적 확대가 제대로 되려면 지금 부디 같은 이 B 패러다임이 교체형의 개수도 적으니까 5세에 해당하는 A 패러다임이 B로 합류되는 게 맞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전체로 보면 어쨌든 A 패러다임으로 합류돼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종류가 이제 정리된 거죠. 교체형의 수가 늘어났을 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유추적 확대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패러다임의 방향이 B로 합류되지 않은 것에는 표기의 변화와 음운 변화가 일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국어 이후에 이제 붓에 대한 새로운 교체형이 등장하고 결과적으로 5의 패러다임에 모두 들어감으로써 교체형의 개수는 늘어났지만 체계 전체를 보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다 합류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 세 개의 교체형으로 실현이 된다라고 이제 언중들이 이제 인식하게 되고 습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Analogical extension, 유추적 확대라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다 끝내기는 재구조화의 네, 재구조화까지만 네, 재구조화부터 좀 우리가 1차시 수업이 좀 길었으니까 재구조화 얘기도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오늘은 18쪽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간만에 PPT가 남네요. 다음 주에 재구조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